네,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국조법이나 기간 등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아서 여야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가 오늘 오후에 출범식을 갖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갖습니다. 여당은 불참을 통보한 민노총에 ILO 협약 비준 검토 등을 거론하며 대화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노총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오늘 이 시각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전격 수용하면서 국회 파행 엿새 만에 어제 정상화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도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 또 이게 박원순 시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박원순계 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히 컸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여당으로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엿새째 완전히 야당의 보이콧과 또 이 여권이 이를 야권을 설득하면서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라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실상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이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축인데 국회가 거의 멈춰 있는 상황,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최근에 네.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하락 국면에 있고 민생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국회까지 올 수도 없다 있다. 더군다나 지금 1년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사가 거의 멈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실 심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책임도 있고요. 또 야당의 이런 여러 가지 공세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점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야당도 여당도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 있었지만 서로 간에 치열한 일단 힘겨루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갑자기 태세를 바꾼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그 예산이 제일 급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그 남북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마냥 방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운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것저것 계속 목리 비슷하게 부르면서 왜 저렇게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밤마다 소쩍새가 온 이유는 국정조사 때문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여당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예산 처리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갔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박원순 듭니다. 시장의 합의 이후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힌 했지만 불편한 모양새임에는 분명히 보이고 또 박원순계 의원들도 계속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당내 갈등의 불씨는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점을 분명히 네.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야당의 공세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다음에는 박원순 시장이다. 또 박원순 서울공화국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겨냥을 하고 있는 모양새는 틀림이 없거든요. 예. 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결국은 서울시를 겨냥한 측면이 있고 또 각 기관마다 그런 일정한 통계치가 이제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있는데 서울시만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받게 되면요 모든 서류 제출이라든가 또는 모든 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서울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부터 국장 전부 다 불려가서 예. 사실상 서울시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박 시장을 겨냥하는 흐름들이 있다. 야당에서의 겨냥도 있지만 여당 내에서 겨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차기 그룹의 흐름을 최근에 본다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선두를 이 야권에서는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유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런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다.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그린벨트 정책이라든가 또는 노사관계 이런 문제에서 사실상 좀 결이 다른 그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대한 견제성이 분명히 있어는 보이고요. 과연 박원순 시장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 성공도 이끌어내고 또 국정조사의 관문을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량을 검증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일단은 국정조사를 받게 된 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일단은 스스로 이 성패를 가르는 장애에 들어서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약간 이렇게 자기 정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왔었던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교수님 워낙 명쾌하게 다 정리해 주셔서 대부분 다 네. 의견 동의하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 대목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여권 입장으로는 지금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도 정체 상태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점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차기 그다음에 당내 권력 암투 내지는 이런 영향이 분명히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주요 정치권 이슈에서는 다소 멀어져 있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한 고용 세습 문제 달려있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전 향후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스탠스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의 스탠스 말씀하셨는데 요즘 대야에 대한 대응을 보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박원순 죽이기를 그만하라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조를 앞두면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하고 당내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돌아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는 사실은 정부 여당이 노동계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이제 한도총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노동 중심 시장이라는 얘기까지도 했고 그 전에 이제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대책 문제도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쭉 오래 해오시면서 사실은 행정가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가 수장으로서보다는 다소 좀 일부에서는 유체 이탈식 화법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좀 현안을 좀 멀리 오셨어요. 가령 뭐 가산동 아파트 붕괴, 아파트 붕괴 사건이나 뭐 동작동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의역에서 전철 사고 다 났을 때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하고는 아주 좀 평론가적인 입장의 말씀을 하시고 오셨는데 지금은 전 강해졌죠. 정치권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스탠스로 지금 좀 전에 제가 여권의 분화 과정이고 이제 차기 권력 암투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지사 저런 상황이고 이제 박 시장으로서는 현재 앞으로는 그럼 내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가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되는 대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한 결과물을 두고 여야는 양측에서 내가 크게 양보를 함으로써 이뤄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양보를 했고 어느 쪽이 더 득을 좀 얻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야당이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첫 번째 내건 조건이 세 가지였거든요. 대통령이 사과,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 그리고 국정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이 되자는 사안인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들어서 사실상 조국 수석 경질을 얘기했지만 민정수석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조사를 따내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야권이 던졌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야권은 국정조사를 따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대신에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되지 않을 사안을 가지고 국회를 엿새나 닫고 더군다나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는 학생의 모습, 불량 학생이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저렇게 매 사안마다 무조건 반대, 발목 잡는 이 정당으로서 이미지가 각인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이것이 야권으로 가지 않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소득은 야당이 얻었지만 결국은 향후에 나가야 될 정치의 이미지라든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이 자유한국당 특히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득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만일의 경우 계속 이 국회 보이콧이 되고 한다면 앞으로 국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국회가 문 닫고 있다면 책임은 결국 나중에 다 집권 여당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아마 여권 내부도 상당한 내상이 있을 겁니다. 국정조사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행정기관을
탈탈탈 터는 그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 나타나면 보시겠지만 고함 지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위압적인 그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과연 여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현실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과제까지 안게 됐기 네.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정말 양보를 한 셈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 집권 여당으로서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정치적 예.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얻었다는 것 하나가 사실 예결 소위에서 비교섭단체 구성원 한 자리 더 얻어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게 좀 어느 정도 뭐 유리해지는 건가요? 정부적으로? 크게 유리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지 만일의 경우 야당의 요구대로 야당이 더 많아진다면 사실상 예산, 이 엄청난 예산과 향후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기는 지금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동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대신에 예산 문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엄청난 예산과 많은 기관들 최근에 뭐 제가 몇몇 의원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들어가서 예산을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많이 알고 목소리 큰 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부실하게 심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정치에 또 다른 또 이 잘못된 관행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우려가 됩니다.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내 문제도 이번 합의 내지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뭐 목리 비슷하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내대표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거고 네. 뭐 2월로 예정됐습니다만 전당대회에 있는데 여러 주자군 중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과실을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당내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결과물을 누군가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런 계산도 아마 이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야권이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미지 타격을 볼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당 이미지 이전에 각자 도생 밖에는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네, 보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간단치가 않은 것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포함할지를 비롯한 어떤 국정조사의 세부 사항도 지금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유치원법도 지금 이견이 많은데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합의문 보면은 사실은 큰 틀에서만 합의가 있었지. 네. 특히나 국정조사 관련해 갖고는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이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해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조사의 방식, 시기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부딪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랜드 건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걸려 있던 건은 2011년 12년 요 상태 건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가지고 향후 계속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짚어주셨던 부분, 이제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말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 빼면 일주일 동안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다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번에도 졸속 심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네. 어떻게 주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주말에도 밤을 새면서 이제 남은 기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너무 크고요. 사실상 정부 부처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또는 또 각 정당에서 요구하는 사안들 이런 부분이 서로 조율이 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게 되고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예년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고요. 이번엔 또 더군다나 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슈퍼 때문에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470조에 달하는 예산이고요. 특히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남북관계 예산이라든가 일자리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계수를 놓고 이제 아주 치열하게 여야 간의 그런 서로 간의 셈법도 다를 거고요. 또 실제 하면서 나가는 일도 다를 텐데 기관도 너무 방대하고 세세한 예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도리어 고려될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되고요. 막판에 쪽지라든가 자신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것들, SOC 예산들이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저는 국정감사도 상시국감이 돼야 되는데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네. 연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짧은 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저희 정치학계에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연초에 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소위를
이때만 가동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동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주고 상시 예산 체제를 간다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연중 상시 예산심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같은 초치기 날림 예산심이 뭐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좀 보완책이 없겠습니까?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냈던 세금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막 그렇죠. 저렇게 쓰여지고 뭐 국회도 그렇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광역단체에 있으면서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서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봐봐야 그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당연히 졸속밖에 될 수 없고 네. 겉핥기식밖에 될 수 없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설로 예산을 그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470조 수표 예산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경기의 좀 부흥을 위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비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야 간에 정말 내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선 심의를 지금 하고 네. 나머지 쟁점이 되는 남북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그거는 나중에 심의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뭐 예산이라는 게 정기 예산뿐만 아니라 뭐 추경 예산도 있으니까 그 후에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은 부분 좀 분리해서 쟁점되는 거 빼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국회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출범식이 있을 예정인데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계속해서 좀 화해의 손을 그런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민주노총의 참석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또 정부가 야당과 또 여당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한 이 괴리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뭐 탄력 근로제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아주 강한 반대 입장, 장외 집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 ILO의 그런 안들, 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비준하는 거라든가 네. 좀 타협안들을 지금 정부가 일단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민주노총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주노총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타협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 노동 관련 기구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아니겠습니까? 네. 두 이 노동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이것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설득과 또 타협의 그런 기술들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민주노총도 또 전격적인 결정을 장내에 들어와서 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 오후인데 아직도 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은 참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전 21일 기점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잖아요. 여론도 사실은 물론 안 좋고 제가 주요 집회가 있는 여의도를 어제 마침 일이 있어서 네. 오후에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리고 지금 총파업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노총도 이제 합리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너무 강성투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집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점도 민주노총도 좀 감안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전체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지. 청와대 앞에 가서 뭐 개가 어떻게 되고 기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강성 투쟁만이 꼭 그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네. ILO 협약 비준 검토를 약속하겠다. 그리고 전교조 문제도 6월 안에 매듭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종의 유화책들이 실제로 민노총에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십니까? 향후 내부 논의가 좀 있겠죠. 근데 예. 그 ILO 주요 그 쟁점 사항은 사실은 해고자에 대한 노조 복귀 예. 뭐 이런 네. 문제고 그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정교조 지금 그 법의 노조가 돼 있는 정교조에 이제 합법화 문제까지 좀 되어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그
민노총이 좀 대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지금 민노총은 탄력 근로제 문제를 가지고 네. 당장 내 임금이 줄어든다 이런 예. 문제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있는 그 문제하고는 좀 다소 그 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만으로는 민주통이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는 확 달려들까라는 데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또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중견기업 노조가 세습 고용을 했다. 이런 폭로를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뭐 범법이라든가 비리 뭐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뤄야 되지만 일상적인 그런 정황들, 저도 뭐 기업이라든가 공직에 있을 때 보면은 부부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모두 다 뭐 고용세습이다 또는 뭐 자녀관계, 부자관계도 있고 이럴 가능성을 무조건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또는 이 부정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내용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대신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이념적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경우는 마치 뭐 귀족노조, 악성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 노사관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한국 이 민주주의와 노동사에서 굉장히 해온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예를 들어 정교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그 문제를 놓고 전체 단체를 다 완전히 불법 단체로 만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상황들. 그렇다면 이런 갈등들을 빨리 풀고 또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든가 잘못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야 된다. 또 민주노총도 따져보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꼭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좀 내용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확인을 좀 더 해야 한다. 예. 휘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마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목을 맸었던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 어제 주장했던 저런 것들은 저는 뭐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감사원에서 뭐 감사 조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런 건은 그 확인이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 산에 있으면서 뭐 6촌, 8촌의 이 친척들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조사와 그다음에 제보 등등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청년 실업률 우리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굉장히 그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그 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 평등, 정의 이런데 위배되는 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런 일들로 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직 상태였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 저는 그 이번에 뭐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까 국정조사에 성실히 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좀 다 드러나가지고 좀 정말 깨끗한 사회가 되고 성실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문연대일 것 같아요. 이 반문연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수 대통합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현재 시기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이제 비대위가 뜨고 그다음에 뭐 조강특위가 뜨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렇게 예. 봤는데 네. 사실은 그 총선이라는 시기가 다가와야 이게 뭐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거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집권 여당과 대항해서 야권이 살기 위해서는 글쎄 너무 저 공학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총선 구도를 1대1로 만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반문연대라고 만들어서 나오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반문연대가 됐든 아니면 가치 통합이 됐든 어쨌든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군불대기가 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 초, 내년 봄
좀 지나면서 결과들이 나올 텐데 핵심적인 거는 그 자유한국당 가장 큰 그 모체가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 그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 있는 가령 뭐 바른미래당 아니면 그 소속돼 있지 않고 현재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외부 세력들의 움직임, 연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받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야권도 굉장히 많은 합종 연행의 그림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반문연대도 있고 또 친박계가 집단 탈당해서 뭐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부처님은 앞으로 야권 통합 시나리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겁니다. 네. 과거 야권의 빅텐트에 맞서서 지금 야권 연대, 반문연대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지금의 이 어그러져 있고 또 무너져 있는 보수층의 이 정치권을 뭔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위기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의 지지율을 합한다면 대략 20 내지 25% 사이로 오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거에 절반 가까이 국민들이 지지했던 그런 보수층의 정치권이 지금 몰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더 큰 정치적 위기와 또 총선 국면에서 몰락할 거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연대의 경우는 저는 일단은 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네. 한 사람의 대통령, 정치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반대 철학과 가치 그리고 향후의 국민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정치적 좌표가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해서 저항해서 만든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일정한 동인이 생기면 또 해체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하다. 예. 내년 총선 국면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친박 진영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당내에서 목소리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여러 이 통합의 흐름 속에서 친박 그룹들이 뭔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외의 목소리가 나올 때 우리는 창당을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수층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네. 결국은 TK 지역과 현재 친박계 의원들이 있는 곳이 핵심적인 지지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강한 세력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현재 국민을 주도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라고 봅니다. 현재 국면에서 친박 진영이 아무래도 명분에서는 역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명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친박 진영에 대한 공세가 많이 가는 거고요. 친박 진영이 향후의 당권이라든가 이후를 주도하기 위해서 또 공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당 창당의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지만 실제 구체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하게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또 장애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아마 그런 논란들이 이어질 겁니다. 대신에 결정적인 그런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뭐 봉착한다거나 또는 실정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는 좀처럼 아마 보수 야권이 이 부분을 하나로 한 목소리로 묶어내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아마 총선을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편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지도부 또 이재명 지사 어떤 판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경찰의 몇 번의 이제 발표를 통해서 네. 상당히 실체적 진실의 무게추가 어느 쪽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도 그 너무 복잡하게 변론을 하고 당도 뭐 좀 수사 결과를 좀 보자라고 이렇게 밀어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라는 게 그 민주당의 주요한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공천이라는 걸 했던 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서 이런 논란이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법농단 얘기를 괜히 제가 소환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스탠스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사법농단 건에 대해서는 탄핵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도 네. 하고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보자. 이게 한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뭔가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 이쯤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좀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좀 동문서답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제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점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당에서 공천했고 또 당을 대표하는 정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그런
민주당 소속의 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도지사가 지금 이런 이 사법적인 문제로 일단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상황이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는 외길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검찰, 경찰 또 여러 정치권 이 모든 부분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스스로 정책의 성과와 스스로 이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타격 없이 문제를 넘어야 될 것인가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푸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정말 이것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의혹과 실제적인 그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진다면 아직까지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를 흔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흔들림이 네. 없으니까. 대신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스스로도 정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거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우리 지금 민생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예.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언과 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 김홍국 경기대 경영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